양근하는 황해도 연백군 은천면 연남리에 살았고 천도교인이다. 얼굴이 크고 넓적했다. 나이 14, 5세 때 소학에 들어가 졸업하였다. 1919년 봄에 독립만세를 외치고 9월에 도쿄로 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학비가 없었다. 그러므로 낮에는 국수와 인삼을 팔고 밤에는 인력거를 끌며 힘들게 공부하였다. 양근하는 성명을 이시이로 바꾸고 일본 여인 가츠코를 아내로 삼았다. 합방된 이후에 항상 불만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랐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만약 합병을 지지하며 독립운동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근하는 곧바로 질색하며 그를 꾸짖었다. 심한 경우에는 혹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여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고 감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 이때에 총독부 부찬의 민원식이 서울의 국민협회를 세우고 스스로 회장이 되어 말하였다. 비록 조선 민족이 이미 일본이 되었지만 두 나라 민족이 완전히 동화하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그는 동지 만여 명과 함께 참정권을 얻고자 청원서를 제출하고 도쿄에 머물며 그 정당을 세우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저지하였다. 그의 뜻은 조선도 중의원을 설치하여 의원선거법을 시행하려는 것에 있었다. 양근하는 중앙신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분개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의 소행은 우리 동포에게 큰 치욕이니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친일파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다. 그는 비수를 가지고 철도 호텔로가 자신을 이기령이라고 거짓으로 행세하며 민원식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학생 동호회로서 공이 먼 곳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회를 한번 열려고 하니 공께서 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조선의 현황에 대해 물었다. 민원식은 조선의 형편은 평온하다고 대답하였다. 양근한이 말하였다. 지금 온 나라가 독립운동으로 들끓고 있는데 어찌하여 평온합니까? 우리나라를 기만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니 당신만 우리 조선 사람이 아닙니까? 민원식이 말하였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은 모두 폭도이다. 이들이 어찌 독립을 할 수 있겠는가? 양근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말하였다. 당신이 상해 동포들을 모두 폭도라고 하니 이 무슨 말이오? 민원식은 벼루상자로 그를 쳤다. 양근하는 크게 화가 나서 둘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고 양근하는 칼을 꺼내 민원식의 배를 찔러 죽였다. 이때가 1921년 음력 2월 16일 낮이었다. 양근하는 본래 외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밖에 나가면 매번 저녁에는 돌아왔다. 전날 시간이 늦었는데도 양근한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 가츠코는 이상하게 여겼다. 다음 날 아침 양근한이 외박하고 오자 그 까닭을 물었으나 양근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느지막이 일어나 외출하고는 점심때 조화를 사가지고 돌아와 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녁이 되자 2층으로 올라가 이윤종의 옷으로 바꿔 입고 중절모를 쓰고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잠시 친구에게 다녀오겠소? 그리고는 차부복을 가지고 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민원식을 죽이고 체포될 것을 우려해 다른 곳으로 가 피신하려 했다. 아내 가츠코는 양근한이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애타게 그를 기다렸다. 하루는 한 젊은 남자가 와서 말하였다. 제가 양 씨의 친구인데 부인은 이번 일에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근한의 아내를 정중하게 위로하였다. 그 남자는 양복 직공 김성범이었다. 양근한은 도쿄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여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로 가려 하였다. 24일 양근한은 나가사키 항으로 가 일본 배 야하다마루를 타려다가 체포되었다. 잡히고 나서 양근한은 위스키를 평상시처럼 마시고 엎어져 코를 우레처럼 골면서 잠을 자며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참으로 대담하기가 짝이 없었다. 나카지마 형사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양근한이 체포될 때에 내가 그의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검문하니 양근한은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하면서 나는 원래 일본인으로 러일전쟁 때에 조선으로 갔다가 지금 도쿄로 돌아와 목수가 되었다. 라고 하였소. 그의 말투가 일본인 못지않았소. 내가 또 당신이 목수라면
어째서 나무 냄새가 나지 않소? 라고 하여 그를 끌고 왔소. 양근하는 태연히 돈을 순사에게 주면서 덤불이나 사오시오. 라고 하며 그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것이었소. 함께 연루된 자는 김성범, 신원정, 이인종, 김태용, 신현성, 천도교 동경지부장 방정환, 박달성 등으로 이들 모두 체포되었다. 김태용은 일찍이 일본 경찰이 주목한 자였는데 그 역시 와세다 대학 학생으로 독립을 위해 큰일을 도모했다고 한다. 본서에서 신문하고 도쿄로 보내졌다. 도처에서 양근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 양근한은 옥중에서 날마다 저녁 때까지 계속 책을 읽었다. 그는 형 양진한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동서 천리의 소식이 끊겼는데 가을밤 달이 뜨니 부모님과 형제 그리워하는 마음이 항상 간절합니다. 다만 제가 한 행동은 반드시 세상에서 얘기가 많을 것이나 의를 보고도 행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극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안심하십시오. 제 사랑하는 가츠코는 나를 위해 헌신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의복이 같지 않고 말은 다르지만 종종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사식은 도쿄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모두 돈을 모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인 기자가 양근한의 감옥을 찾아왔는데 양근한은 처음에는 매우 활발하게 이야기하다가 처자식의 이야기에는 한번 보고 싶다며 말하였다. 무릇 사람은 모두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이것이 이른바 처자식에게는 영웅열사도 어쩔 수 없다. 는 것이다. 음력 5월 2일 법관이 개정하여 신문하니 양근한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 한 명이 방청석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양씨 같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합니다. 저는 이런 처분에 반대합니다. 또 법관이 물었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조선과 일본이 합병한 전후로 어떠한가? 양근한이 말하였다. 물론 합병하기 전이 낫소. 기무라 법관이 물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닌가? 양근한이 말하였다. 이것이 사실인데 어찌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겠는가? 공판이 끝나고 사형을 내리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하나의 박사 등이 상해치사 혐의로 죄를 논하여 다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양근한에게는 아이가 둘 있었는데 그의 아내 가츠코가 키울 수가 없어 조선으로 보냈다. 신현성과 여학생 유영준 등이 양근한의 할머니에게 보내 기르게 하였다. 당시 양근한의 나이는 28세였다.